남편은 매달 시어머니께 300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고집했고 저는 다투지 않고 월급 통장을 어머니께 맡겼습니다. 그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을 때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죠. 이번 달도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제가 아침 식사를 상에 올렸을 때 남편 민준 씨는 휴대폰을 들고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죠.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시어머니께 송금하는 중이라는 것을요. 매달 이 날은 번개처럼 정확하게 찾아왔고 3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란 프라이를 그의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먼저 밥 먹어요. 송금하는데 몇 분 더 걸린다고 큰일 나나. 민준 씨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실 텐데 서두르지 않으면 초조해하실 거야. 그는 휴대폰을 제 앞으로 흔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박힌 300만 원이라는 글자가 제 눈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젓가락을 들어 죽을 휘저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불만이 가득했지만 그와 다투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부터 그는 매달 시어머니께 300만 원을 송금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때 제가 물었죠. 어머님은 연금도 있으시고 매달 적지 않은 돈인데 게다가 시누이 말로는 어머님이 평소에 돈도 별로 안 쓰신대요. 왜 매달 그렇게 많이 드려요? 그때 민준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얼굴을 굽혔습니다. 지은 씨,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내가 능력이 되니 돈을 좀 더 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어머니가 직접 쓰기 아까워하시면 저금해 두시는 것도 좋지. 나중에 혹시라도 아프거나 무슨 일 생기면 우리한테 손 벌릴 필요도 없고. 저는 뭔가 더 말하고 싶었지만 그의 단호한 표정을 보니 입 밖으로 나오려던 말이 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집을 사서 매달 150만 원이 넘는 주택 대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며 매달 2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았고 민준 씨는 건축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며 매달 5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주택 대출금과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많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매달 시어머니께 300만 원을 송금하니 가끔은 제 월급에서 보태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와 상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우리 매달 좀 적게 드리는 건 어때요? 100만 원이나 150만 원 정도만 드리고 남는 돈은 저금해서 나중에 아이 생기면 쓸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민주 씨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뭘 해? 어머니 옆에 돈이 있어야 안심이지. 아이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먼저 어머니 잘 모시는 게 중요해. 몇 번 반복되자 저는 더 이상 그와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가 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그와 시누이를 키우셨습니다. 그가 시어머니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효도하고 싶어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이해고 마음속 억울함은 여전했습니다. 지난달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새 패딩 점퍼를 사고 싶어 여러 가게를 둘러보다 12만 원짜리 하나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사지 못했죠. 그런데 그는 시어머니께 300만 원을 송금할 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밥그릇을 밀어놓고 외투를 챙겨 나가려 했습니다. 나 오늘 공사장에 가봐야 해서 저녁에 늦을 수도 있어.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밥 먹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가고 제때 밥 챙겨 먹어요. 그는 응 하고 대답하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자니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범하지 않았죠. 매달 시어머니께 50만 원 정도를 드렸고 저와 상의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어머니께 50만 원 드릴까? 괜찮겠어? 그때 우리는 가진 돈이 많지 않았지만 모든 일을 함께 상의하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가 변했습니다. 특히 작년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옆집 아들이 매달 부모님께
200만 원을 드리고 금팔찌까지 사드렸다는 이야기를 한 후 민준 씨는 시어머니께 드리는 돈을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렸냐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얘기하실 때 마음이 편치 않았어. 남들 다 하는 건 우리 어머니도 하셔야지. 그가 시어머니의 체면을 세워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 형편도 넉넉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이대로 계속되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말이 목까지 차올랐다가도 그와 다투어 우리 사이가 나빠질까가 두려워 그냥 속으로 사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다가 아래층 사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아들은 매달 20만 원 주는데도 많다고 생각해서 적게 주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민준이네는 효자니까 시어머니께 돈 많이 드리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뭔가로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얼마나 더 계속될까?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동생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남동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엄마가 집에서 넘어져서 지금 병원에 계셔. 의사 선생님이 검사도 해야 하고 입원해야 할 수도 있대. 빨리 와봐.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탁 소리를 내며 책상에 떨어졌습니다.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네가 먼저 병원에서 잘 돌봐드리고 무슨 일 생기면 바로 전화 줘. 전화를 끊고 저는 상사에게 휴가를 내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이미 검사를 마치고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골절이라고 수술해야 한대. 한 5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 내가 200만 원밖에 없는데 누나는 좀 보탤 수 있어? 저는 주머니 속 은행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살짝 불안해졌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들어와서 공제하고 나면 60만 원 정도 남았고 이전에 모아둔 몇십만 원을 합쳐도 고작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500만 원에는 한참 모자랐죠. 저는 남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100만 원밖에 없어. 나머지는 집에 가서 형부랑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볼게. 남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집에 가서 얘기해봐. 의사 선생님이 내일 바로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 저는 병원에서 어머니 옆에 잠시 머물며 위로의 말을 건네고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민준 씨에게 이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가 매달 시어머니께 300만 원을 송금하니 분명 여유 돈이 있을 것이고 어머니 수술은 급한 일이니 돈을 내주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민준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고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밤 8시가 넘어서야 그가 돌아왔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외투를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오늘 공사장에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저는 다가가 그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우리 엄마가 오늘 넘어져서 골절되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한다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대요. 나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당신이 돈을 좀 내줄 수 없을까요? 민주 씨는 물컵을 든 손을 멈칫하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500만 원이나? 네 동생은 더 보탤 수 없어. 저는 조금 기분이 상했습니다. 동생은 이미 200만 원을 냈고 차 할부금도 있어서 돈이 많지 않아요. 우리 엄마는 당신 장모님이잖아요. 지금 편찮으신데 돈 좀 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민준 씨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안 내주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이 없어. 이번 달 월급은 어머니께 300만 원 송금하고 남은 돈은 주택대출금이랑 공과금 내야 하니 남는 게 없어. 그 말을 듣자마자
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이 매달 당신 엄마한테 300만 원씩 보낼 때는 돈 없다는 말 안 했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 엄마가 편찮으셔서 수술해야 한다니까 돈이 없다고? 당신 엄마는 연금도 있고 평소에 돈도 별로 안 쓰시는데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드리는 거야? 우리 엄마는 지금 수술비가 급한데 왜 당신 엄마한테 드리는 돈을 좀 미루고 우리 엄마 수술 먼저 해줄 수는 없는 거야? 민준 씨도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우셨는데 내가 돈 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옆에 돈이 있어야 든든하지. 네 엄마 수술비는 네 친척들한테 빌리거나 아니면 신용카드 먼저 긁고 나중에 천천히 갚으면 되잖아. 친척들한테 빌리라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우리 집 살 때 친척들한테 빌린 돈도 아직 다 못 갚았는데 지금 어떻게 또 빌려? 신용카드 긁으면 이자가 얼마나 높은데 나중에 어떻게 갚아? 민준 씨, 우리 엄마는 지금 병원에 누워서 수술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당신은 마음이 아프지도 않아? 민준 씨는 저에게 등을 돌리고 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말 방법이 없어. 이건 달도는 이미 우리 엄마한테 송금했어. 내 수중에 정말 돈이 얼마 없어. 네가 정말 안 되면 네 돈이라도 먼저 내고 나머지는 네 동생이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 저는 그의 등을 보며 마음이 쓰리고 서러웠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가 이런 태도를 보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아파도 그는 자기 엄마에게 돈 보내는 것만 생각하고 제 상황은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는 당신을 이제 알겠어. 당신 마음속에는 당신 엄마만 중요하고 나야 우리 엄마는 중요하지 않아. 이 돈 당신한테 안 받을게. 내가 알아서 할게. 말을 마치고 저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 야경을 바라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옛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민준 씨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에 결혼할 때 예물도 많이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200만 원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엄마가 편찮으신데 민준 씨는 돈 한 푼도 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눈이 멀어 그와 결혼한 것을 정말 후회한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 씨와 말 한마디 없이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남동생에게 말했습니다. 형부 쪽에서는 돈을 못 내준대.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친구한테 또 빌려볼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됐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저는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을 뒤적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초조해하고 있을 때 문득 제 월급 통장이 생각났습니다. 매달 월급이 제때 들어오는 통장이었습니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이 월급 통장을 어머니께 맡겨서 그 돈을 먼저 쓰게 하고 나중에 제가 천천히 갚아나가면 급한 불을 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민준 씨가 제가 월급 통장을 어머니께 드린 것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보고 싶었습니다. 경원북도에서 저는 월급 통장을 어머니께 드릴지 말지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 카드는 몇 년 동안 저와 함께 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왔다는 문자, 알림이 올 때마다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것은 제 스스로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존심을 먼저 우리 엄마를 구하는 데 써야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막 깨어나셨고 저를 보시더니 물었습니다. 돈 문제는 민준이랑 어떻게 상의했니? 너무 힘들면 수술하지 말고 집에서 요양해도 괜찮아. 저는 서둘러 다가가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돈 문제는 제가 다 생각해뒀어요. 여기에 월급 통장이 있는데 매달 월급이 들어와요. 엄마가 먼저 쓰시고 모자라면 제가 또 방법을 찾아볼게요. 말하면서 저는 가방에서 월급 통장을 꺼내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카드를 쥐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이게 네 월급 통장이잖아.
이걸 나한테 주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저는 억지로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평소에 돈도 별로 안 쓰고 회사에서 점심, 저녁 다 주니까 대충 때워도 돼요. 엄마는 먼저 수술 잘 받으시고 몸 건강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남동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누나, 그럼 이 카드는 내가 먼저 엄마 대신 가지고 있다가 병원비 내고 남으면 다시 누나 통장에 넣어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은행 카드 비밀번호를 남동생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특히 민준 씨한테는 말하지 마. 그 사람이 이 일을 알았으면 좋겠지 않아. 남동생은 알겠다고 대답하며 카드를 챙겼습니다. 병원에서 나오자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무거운 것은 앞으로 매달 생활비를 아껴 써야 한다는 점이었고, 홀가분한 것은 어머니가 드디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를 생각하면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그가 제가 월급 통장을 어머니께 드린 것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오니 민준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도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는 어떠셔? 돈은 다 모았어? 저는 신발을 갈아 신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다 모았어요. 당신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제야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돈을 모은 거야? 친구한테 빌렸어? 나중에 빨리 갚아야 해. 재촉당하지 말고. 저는 그의 말을 받지 않고 곧장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와 말만 하면 그가 우리 엄마에게 돈 내주기를 거부하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며칠 동안 저는 매일 아침 먼저 병원에를 뵙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저녁에는 퇴근하자마자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끔은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고 집에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준 씨도 제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고 병원에 어머니를 찾아온 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어머니 수술 당일 남동생이 제게 전화해서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마음속 한 덩어리 돌이 드디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때 저는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요. 한참 후에야 그가 알았어라고 답장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는 침대에서 내려와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의 퇴원 수속을 도왔습니다. 남동생이 제게 카드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누나, 병원비는 총 480만 원 들었어. 카드에 20만 원 정도 남아있네. 누나가 가져가. 저는 카드를 받아들고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이 카드는 예전에는 매달 돈이 조금씩 쌓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조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댁으로 모셔다 드리고 간병인 아주머니를 고용해서 돌봐드리도록 한 후에야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준 씨가 마침 집에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을 보고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퇴원하셨어. 간병인 비용은 누가 내? 저는 신발을 갈아 신으며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요.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네가 어디서 간병인 비용을 내? 네 월급 통장에 매달 얼마나 들어온다고? 전에 네 엄마 수술비로 거의 다 썼을 텐데.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내 월급 통장 일을 알았지? 설마 내 은행 거래 내역을 몰래 확인한 건가?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돈을 어떻게 쓰든 당신이랑 상관없잖아요. 당신이나 당신 엄마한테 매달 300만 원씩 드리는 거나 잘 관리하세요. 민준 씨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뭐 어때서? 내가 우리 엄마한테 돈 드리는 게 뭐 어때서? 혹시
네 엄마한테 돈 안 준 것 때문에 나를 아직도 원망하는 거야. 저는 비웃었습니다.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대하는 태도랑 당신 엄마한테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할 뿐이에요. 당신 엄마는 연금도 있는데 당신이 매달 300만 원씩 드리고 우리 엄마가 편찮으셨을 때는 당신이 단 한 푼도 내주려 하지 않았어. 당신은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민주 씨는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말이 안 통해. 내 엄마는 내 엄마고 네 엄마는 네 엄마잖아. 어떻게 같을 수 있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돈 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 네가 네 엄마한테 돈 드리는 것도 당연한 거야. 우리 각자 알아서 하면 안 돼. 저는 그를 보며 마음이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단지 효심이 지나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우리 엄마를 전혀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그와 다투지 않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내 돈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거야. 다시는 그의 태도 때문에 나 자신을 억누르지 않을 거야. 며칠 후 제 월급이 통장에 들어왔다는 문자를 받고 마음이 좀 든든해졌습니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이건 제 돈이었습니다. 저는 월급을 다른 통장에 옮기지 않고 이 월급 통장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가 월급 통장을 우리 엄마에게 썼다는 사실과 지금 제 수중의 돈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고 싶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온 후에도 저는 예전처럼 월 초에 돈의 일부를 가정 공동계좌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민준 씨가 항상 집안 살림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고 저도 이해 없이 매달 30만 원씩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냉담하게 대하는데 제가 왜 바보같이 돈을 내서 가계에 보태야 합니까? 그때부터 저는 돈을 유난히 아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길에 과일이나 간식을 사고 가끔은 민진 씨가 좋아하는 맥주도 사다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갔고 마트에 들르지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요리할 채소 외에는 아무런 간식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퇴근하고 돌아와 냉장고를 뒤적이다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집에 맥주 한 병도 없어? 퇴근할 때 좀 사오지 그랬어?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느라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다음에 사올게요. 그가 부엌 문 앞에 기대어 서서 말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매일 이렇게 일찍 집에 오고 간식도 안 사고 새 옷도 안 사고 돈이 없어?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를 멈칫했습니다. 마음이 살짝 불안했지만 애써 침착한 척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요즘 간식 먹고 싶지도 않고 마음에 드는 옷도 못 봐서요. 그는 저를 한동안 빤히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분명 그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 민주 씨가 갑자기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다며 가정 공동 계좌에서 50만 원을 자기에게 송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공동 계좌에 있는 돈은 모두 제가 이전에 송금한 돈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송금하지 않았으니 아마 20만 원 정도밖에 없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고 보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계좌에 그렇게 많은 돈은 없고 2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민준 씨가 제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 너 이번 달에 돈 안 보냈어? 저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좀 적어서 공제하고 나니 보낼 돈이 없었어요. 그는 분명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회사에서 월급 올려준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성과급이 깎였다는 거야? 제 마음이 조마조마해졌습니다. 서둘러 변명을 찾았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평가 기준을 바꿔서 제가 기준에 미달해서 깎였어요. 그는 저를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말을 마치고 그는 휴대폰을 들고 베란다로 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몰래 몇 마디를 엿들었는데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민줄 씨는 제게 더욱 냉담해졌고 제가 방심한 틈을 타 제 휴대폰을 뒤적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늦잠을 자서 서둘러 출근하느라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갔습니다. 점심때 돌아와 보니 휴대폰이 만져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정이 둔 화면, 잠금 비밀번호를 그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풀려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과 카톡 채팅 기록이 샅샅이 뒤져져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민준 씨 앞으로 가서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내 휴대폰 봤어? 무슨 권리로 내 휴대폰을 봐? 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네가 혹시 다른 사람한테 돈 빌렸을까 봐 봤어. 나한테 말하기 어려울까 봐. 저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릴 필요가 있어. 당신, 내가 돈 숨겼다고 의심하는 거 다 알아. 민준 씨, 내가 돈 숨긴 거 아니라고. 안 믿으면 내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해봐. 그제야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확인해보면 확인해보지. 네가 이번 달 월급을 도대체 어디다 썼는지 보자. 제 마음이 살짝 불안해졌습니다. 제 월급 통장에는 이번 달에 6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가 확인하면 제가 돈을 거의 쓰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엄마가 안 되는 비용으로 돈을 남겨뒀다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척 말했습니다. 확인해보면 확인해보지. 누가 무서워.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가 분명 제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제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면 분명 저와 싸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가 월급 통장을 우리 엄마에게 썼다는 것을 알면 더 화를 낼지도 모른다고, 심지어 이혼하자고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민준 씨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그가 제 은행 카드를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아두었습니다. 분명 어젯밤 제가 잠든 사이에 몰래 제 가방에서 꺼내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은행 카드를 들고 휴대폰 은행 앱을 열어 거래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60만 원이 넘는 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는 분명 저를 계속 의심할 것이고 앞으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주의 깊게 살필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어진 며칠 동안 민준 씨는 매일 일찍 퇴근하고 항상 저와 대화하는 핑계를 대며 제 속마음을 떠보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제 전화해서 요즘 안마 의자를 사고 싶다고 하시는데 200만 원이 넘는데 나보고 돈을 송금해달라고 하시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당신 동료들이랑 저녁 식사한다고 50만 원 빌리지 않았어? 그런데 무슨 돈으로 당신 엄마한테 안마 의자를 사드려? 그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정 공동 계좌에서 쓸 생각이야. 만약 모자라면 네 월급 통장에서 좀 쓸게.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내 월급 통장에는 돈이 별로 없어요. 이번 달에는 우리 엄마 간병인 비용도 내야 하니 그렇게 많이는 못 드려요.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는 이미 퇴원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아직 간병인을 고용해? 네 동생이 돌봐드릴 수는 없어. 저는 조금 화가 났습니다. 동생은 회사에 다녀야 해서 돌봐드릴 시간이 없어요. 게다가 우리 엄마는 수술하고 나서 잘 돌봐드려야 하니 간병인을 고용하는 게 뭐 어때서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저를 더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제가 일부러 핑계를 대서 자기 엄마에게 돈을 안 주려고 한다고 생각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거짓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간병인이 필요했고
제 월급 통장의 돈도 정말 간병인 월급을 주는데 써야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마음이 너무 서러웠습니다. 민준 씨와 결혼한 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저를 믿지 못하고 항상 제가 돈을 숨겼다고 의심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지금 제가 왜 그때 월급 통장을 우리 엄마에게 줬을까? 정말 후회스러웠습니다. 정말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민준 씨가 제 월급 통장에서 돈을 가져가 시어머니께 안마 의자를 사드리겠다고 말한 이후로 저는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월급 통장을 가방에 넣고 다녔고 그가 또 몰래 가져가 확인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심할수록 그는 더 의심했고 집안 분위기도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어느 주말 제가 집안 청소를 하다가 예전의 가계부를 발견했습니다. 이 가계부는 3년 동안 썼는데 모든 지출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택대출금, 공과금 같은 큰 지출부터 채소나 간장 같은 작은 지출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민준 씨도 가끔 가계부를 보며 제가 알뜰하다고 칭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가계부가 저를 의심하는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커피 테이블 위에 놓고 오후에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민준 씨가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그가 문에 들어서자마자 가계부를 보고는 집어들고 넘겨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 가계부는 왜 지난달까지만 기록되어 있어? 이번 달 지출은? 저는 식탁을 닦고 있었는데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은 너무 바빠서 기록할 틈이 없었어요. 나중에 시간 날 때 보충할게요. 그는 가계부를 내려놓고 제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혹시 이번 달에 나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지출이 있어서 기록 안 한 거 아니야?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멈칫했습니다. 마음속 화가 순식간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준 씨, 왜 맨날 그렇게 의심만 해? 내가 가계부를 기록 안 했다고 비밀이 있다고? 안 믿으면 지금 바로 이번 달 지출 내역을 다 말해줄게. 그는 저를 한동안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래, 말해봐. 네가 이번 달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들어보자.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그에게 이번 달 지출 내역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주택대출금은 150만 원 당신이 냈고 공과금 23만 원은 내가 냈어. 채소 사는데 8만 원 내가 썼고 우리 엄마 영양제 사는데 5만 원도 내가 냈어. 그리고 간병인 월급 50만 원도 내가 먼저 냈어. 이거 다 합하면 내 이번 달 월급은 거의 다 썼어. 뭘 더 기록하라는 거야.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간병인 월급? 네 월급 통장에 60만 원이 넘게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한순간에 다 써버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서둘러 말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이 들어왔는데 아직 간병인 월급을 못 줬어요. 며칠 후에 줄 생각이었어요. 그는 분명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네가 예전에는 월급 들어오면 월 초에 바로 쓸 돈 다 옮겨놓지 않았어? 그런데 왜 이번 달은 지금까지 미뤄? 내가 보기엔 네가 일부러 돈 숨겨놓고 우리 엄마 의자 사주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아. 저는 화가 나서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돈을 숨겨서 뭐해? 우리 엄마는 아직 요양 중이고 돈 쓸 때가 많아. 내가 돈을 숨길 필요가 있어? 민준 씨, 당신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 그는 더 이상 저와 다투지 않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는데도 그는 저를 믿지 않고 제가 돈을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민준 씨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은행 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가정 공동 계좌 카드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방금 은행에 가서 공동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했는데 이번 달에는 공과금이랑 채소 값만 나갔고 다른 지출은 없었어. 그런데 네 월급 통장 내역도 봤는데 이번 달에는 월급이 들어온 것 외에는 몇 건의 소액 지출만 있고 간병인 월급을 준 기록은 전혀 없어.
네가 간병인 월급을 어떻게 줄 생각인지 나한테 말해봐.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정말 아직 간병인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현금을 인출해서 주려고 했는데 그가 몰래 제 월급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을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현금 인출해서 간병인한테 주려고 했어요. 아직 못 줬을 뿐이에요. 그는 비웃었습니다. 현금 인출? 네가 예전에 간병인 월급 줄 때는 다 계좌이체로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이번에는 갑자기 현금을 인출하겠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네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 너는 간병인 고용한 적도 없고 그 돈은 다 네가 숨겨둔 거잖아. 저는 벌떡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한 거 아니야. 간병인 아주머니는 지금도 우리 엄마 집에 계시면서 돌봐드리고 있어. 안 믿으면 지금 바로 우리 엄마 집에 가서 확인해봐. 그는 저를 한참 동안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가보면 가보지. 네가 정말 간병인을 고용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저는 외투를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초조하고 화가 났습니다. 초조한 것은 그가 우리 엄마 집에 가서 또 듣기 싫은 말을 할까봐 두려웠고, 화가 나는 것은 그가 이렇게 저를 믿지 못하고 직접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엄마 집에 도착하니 김 간병인님이 마침 우리 엄마 손을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가 온 것을 보고는 너희들 왜 왔니?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김 간병인님 앞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여기 간병인이세요? 한 달 월급은 얼마고 이분이 월급 주셨어요? 김 간병인님은 멍하니 있다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간병인이고 한 달 월급은 50만 원입니다. 이번 달 월급은 아직 못 받았고 주말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민준 씨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 옆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엄마, 몸은 어떠세요? 불편한 데는 없으세요? 우리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김간병인님이 잘 돌봐주시니 걱정하지 마. 그런데 너희 둘이 싸웠니? 얼굴색이 둘 다 안 좋아 보이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잠시 앉아 있다가 우리는 우리 엄마 집을 떠났습니다. 가는 내내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자신이 저를 오해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지만 그는 저에게 사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민준 씨는 곧장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억울함을 겪어야 하다니. 우리 둘이 이렇게 계속 살 수 있을까?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 씨가 갑자기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쪽에서 계속 재촉해서 안마 의자를 빨리 사드려야겠어. 공동 계좌의 돈이 부족하니 네 월급 통장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나머지는 내가 친구한테 좀 빌릴게.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내 월급 통장에는 60만 원 정도밖에 없어서 100만 원은 안 돼요. 게다가 간병인 월급도 줘야 하니 그렇게 많이는 못 드려요.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60만 원이면 60만 원이라도 먼저 인출해서 쓰고 간병인 월급은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내일 당신이 가서 인출해요. 내가 은행 카드 줄게요. 저는 어차피 그는 언젠가 내 월급 통장 잔액을 알게 될 테니 그가 직접 인출하게 해서 나를 더 의심하지 않게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민준 씨에게 월급 통장을 건네자 그는 카드를 받아들고 아무런 표정 없이 말했습니다. 돈 인출하고 바로 올게. 그리고는 카드를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집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그렇게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좀 평온했습니다. 올 것은 언젠가 오게 되어 있고 그는 언젠가 카드 잔액의 진실을 알게 될 테니 계속 숨기는 것보다 빨리 그가 직면하게 하는 게 낫다. 저는 집을 잠시 정리하고 우리 엄마에게 전화해서 몸은 어떤지 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하시며 김 간병인님이 특별히 세심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민준 씨를 생각했습니다. 그가 지금 은행에 도착했을까? 잔액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1시간쯤 지났을까? 제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민준 씨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은행으로 와. 이 카드에 문제가 있어. 제 마음이 살짝 즐거웠습니다. 그가 분명 잔액을 본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모르는 척 말했습니다. 왜요? 카드에 무슨 문제 있어요? 돈이 안 나와요? 그는 말했습니다. 묻지 말고 빨리 와. 우리 집 근처 그 은행이야. 말을 마치고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신발을 갈아 신으며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민준 씨가 은행 창구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좀 시원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가 저를 의심하고 냉담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 드디어 해명할 기회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은행 문 앞에 도착하니 저는 한눈에 민준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창구 옆에 서서 제 월급 통장을 들고 있었고 얼굴색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 카드 뭐야? 안에 왜 10만 원밖에 없어? 너 이번 달 월급이 막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어? 다 어디 갔어? 은행 직원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은행 카드에는 정말 146,580원밖에 없습니다. 인출하시겠습니까? 저는 은행 카드를 받아들고 직원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인출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민준 씨를 끌고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행 앞길가에 도착하자 민준 씨는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돈 다 어디 갔어? 너 혹시 벌써 다 옮겨놓은 거 아니야? 도대체 비자금을 얼마나 숨겨둔 거야? 저는 그의 다급한 모습을 보며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자금 숨긴 거 아니야. 돈은 다 써야 할 곳에 썼어.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써야 할 곳에 썼다고? 어디에 썼는데? 너 이번 달 월급 들어와서 우리 엄마 영양제 사는데 5만 원 쓴 거 말고는 어디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쓸 때가 있어?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갤러리에서 계좌이체 기록 캡처 화면을 찾아 민준 씨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봐. 이번 달 월급 들어온 다음 날 바로 우리 엄마에게 50만 원을 송금했어. 먼저 저금해 두셨다가 나중에 간병인 고용하는 데 쓰시라고. 당신은 간병인 월급이 그렇게 적은 줄 알아? 내 수중에 그렇게 많은 돈이 없어서 일단 월급에서 옮겨드린 거야. 민준 씨는 제 휴대폰을 받아들고 캡처 화면을 보더니 눈에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네가 정말 네 엄마에게 50만 원을 송금했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한테 말해봐야 소용있어? 지난번에 내가 우리 엄마 수술해야 한다고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당신은 돈 내주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친척들한테 긁리거나 신용카드 긁으라고 했잖아. 이번에 내가 우리 엄마한테 돈 송금해서 간병인 고용하겠다고 말하면 당신은 분명 내가 돈 낭비한다고 송금하지 말라고 했을 거야. 내가 왜 당신한테 말해야 해? 민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돈이 없었잖아. 만약 돈이 있었으면 분명 네 엄마한테 돈 내줬을 거야. 돈이 없어?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달 당신 엄마한테 300만 원씩 송금할 때는 왜 돈 없다는 말 안 했어? 당신 엄마는 연금도 있고 매달 돈도 별로 안 쓰시니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도 다 쓰지도 못하고 저금만 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 엄마는 달라. 지금 편찮으셔서 치료비도 필요하고 간병인도 필요하고 간병인도 필요하고 간병인도 필요해. 그런데 당신은 단 한 푼도 내줘야 하지 않았어. 민준 씨, 당신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봐.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우리 엄마는 아직 내가 안마 의자를 사주길 기다리고 계신데 카드에 10만 원밖에 없으니 턱없이 부족해. 저는 그를 보며 살짝 실망했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당신 엄마 안마 의자 사는 것만 생각하고 있어? 우리 엄마는 아직 요양 중이고 돈이 필요한데 당신은 돈 한 푼도 내주려 하지 않았잖아. 당신 엄마는 그냥 안마 의자를 사고 싶은 거지 급한 것도 아닌데 왜 지금 당장 사야 해?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옆집 아주머니도 안마 의자를 샀다고 해서 자기도 사고 싶다고 빨리 사달라고 하셨어. 내가 안 사주면 분명 기분 나빠하실 거야.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라고 해.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어머니 비위만 낮춰드려? 어머니가 뭘 원하면 다 사줘야 해? 우리 형편을 생각 안 해? 우리 매달 주택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생활비도 써야 하잖아. 당신이 매달 어머니께 300만 원씩 송금하니 우리 수중에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 만약 나중에 또 무슨 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무슨 돈으로 해결해? 민줄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제 월급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분명 곤란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어머니의 요구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현실적인 경제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조금도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다 자업자득이지. 누가 예전에 자기 엄마에게 돈 주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 형편은 고려하지 말라고 했어. 잠시 후 민준 씨가 고개를 들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안마 의자는 당분간 안 사는 걸로 하고 나중에 돈 생기면 사드린다고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게 훨씬 낫네. 이제야 돈이 부족하다는 걸 알겠어? 앞으로는 매달 당신 엄마한테 그렇게 많은 돈 보내지 마. 100만 원이면 충분해. 남는 돈은 우리가 모아뒀다가 나중에 비상금으로 쓰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랑 상의해 볼게.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으시면 나도 방법이 없어. 저는 그를 보며 살짝 허탈했습니다.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아직 어머니랑 상의할 생각만 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건가?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것은 그와 그의 어머니 사이의 일이었고 제가 너무 많이 간섭하면 분명 또 저와 다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둘은 묵묵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어머니 사이의 갈등, 그리고 우리 둘 사이의 문제도 아직 천천히 해결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그는 돈의 중요성을 알았고 예전처럼 대범하게 어머니께 돈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에 돌아오자 민준 씨는 제 월급 통장을 커피 테이블 위에 던져놓고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서 그의 얼굴은 은행에 있을 때보다 더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분명 뭔가 불만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돈을 숨겼다고 아직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그의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담배 그만 피워요. 몸에 안 좋아요. 할 말 있으면 터놓고 말해요. 속에 담아두지 말고. 그는 담배를 끄고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말투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네가 정말 어머니께 50만 원만 송금했다고? 그럼 네가 예전에 월급 통장을 네 엄마에게 썼을 때 그 돈은 다 병원비로 썼고 한 푼도 안 남았다는 거야. 저는 그가 분명 다시 물어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그의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우리 엄마 입원비 영수증, 수술 동의서, 그리고 간병인 고용계약서랑 매달 지급 증빙 서류가 다 있어. 당신이 직접 봐. 우리 엄마 수술비로 480만 원이 들었는데 동생이 200만 원을 냈고 내가 180만 원은 내가 이전에 모아둔 돈이고 60만 원은 그달 월급이었어. 나중에 간병인 첫 달 월급도 내가 먼저 냈는데
동료한테 20만 원을 빌려야 겨우 모을 수 있었어. 이 서류들에는 다 날짜한 도장이 찍혀 있으니 안 믿으면 병원에 가서 확인해봐. 민주 씨는 서류철을 집어들고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그는 매우 천천히 넘겨보았고 손가락은 그 서류들 위를 스쳤습니다. 그의 얼굴색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에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책감으로 변했습니다. 간병인 계약서 페이지를 넘기다가 그가 멈칫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었습니다. 네가 동료한테 돈 빌렸다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그를 보며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당신한테 말해봐야 소용있어? 그때 당신은 온통 당신 엄마한테 돈 보내는 생각뿐이었잖아. 내가 당신한테 우리 엄마 간병인 고용하려고 돈 빌렸다고 말하면 당신이 나를 도와줄 리 없었을 거야. 오히려 내가 쓸데없는 짓 한다고 간병인 해고하고 동생이 직접 돌봐주라고 했을 거야. 그는 서류철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네 엄마에게 무관심해서는 안 됐어. 그가 제게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억울함이 한순간에 밀려왔고 눈물이 거의 떨어질 뻔했지만 저는 참아냈습니다. 지금 미안하다고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우리 엄마가 겪은 고통, 내가 겪은 억울함은 이미 다 지나갔어. 내가 지금 당신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당신을 원망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돈을 당신 엄마에게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야. 우리도 살아야 하고 내 가족도 당신 가족이야. 당신이 무관심해서는 안 돼. 민주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알았어. 앞으로는 안 그럴게. 네 엄마도 더 많이 신경 쓰고 우리 살림도 더 챙길게. 제 마음이 겨우 좀 위로가 되려는데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 쪽은 매달 돈이 정말 필요해. 연세도 많으신데 돌봐줄 사람도 없고 돈을 좀 더 드려야 나도 안심이 돼. 그 말을 듣자마자 제 화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엄마가 돈이 필요하다고? 당신 엄마는 매달 연금으로 40만 원이 넘게 나오잖아. 당신이 매달 300만 원씩 더 드리면 한 달에 3, 40만 원이 넘어. 그 돈을 다 쓸 수 있어? 지난번에 내가 신우이랑 얘기했는데 신우이가 그러더라. 당신 엄마가 당신이 준 돈을 다 저금해서 시골에 작은 집을 한 채 샀는데 당신 사촌 동생 이름으로 해놨다고. 당신은 이 사실을 알아? 민주 씨는 한순간에 멍해졌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우리 엄마가 집을 샀다고? 게다가 내 사촌 동생 이름으로? 그럴 리 없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왜 당신한테 말하겠어? 당신이 동의하지 않을까봐 그랬겠지. 당신이 효자라는 것을 아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말만 하면 당신이 줄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야. 어머니는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당신의 현금 인출기처럼 이용해서 당신이 준 돈을 다 당신 사촌 동생에게 보태준 거야. 당신 사촌 동생에게 보태준 거야. 당신 사촌 동생은 나이가 30살도 넘었고 두 팔 두 다리 멀쩡한데 왜 당신 돈으로 그를 먹여 살려야 해.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넋이 나간 듯 했습니다. 입으로 계속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의 시리에 찬 모습을 보며 살짝 안쓰러웠지만 애써 냉정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왜 그럴 리 없어? 신우이가 나한테 말할 때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진도 보여줬어. 거기에 당신 사촌 동생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 안 믿으면 신우이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시골에 가서 직접 확인해봐. 민준 씨는 휴대폰을 꺼냈는데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는 바로 물었습니다. 여동생, 엄마가 시골에 집을 한 채 샀고 사촌 동생 이름으로 해놨다는데 사실이야? 신우이가 전화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민준 씨의 얼굴색이 점점 더 좋지 않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그가 전화에 대고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소리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 두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할 줄은 정말 몰랐어. 나는 그저 엄마가 정말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번 돈을 다 사촌동생 집 사는데 썼다니. 내가 매달 힘들게 회사 다니면서 번 돈을 다 들였는데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는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늦지 않았어. 앞으로는 맹목적으로 돈 들이지 마. 줘야 할 건 주고 주지 말아야 할 건 주지 마. 엄마가 정말 힘들면 우리가 도울 수 있지만 당신의 효심을 당연하게 여기게 해서는 안 돼. 더군다나 당신 돈을 가져가 사촌 동생을 보태줘서는 안 돼. 민주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알았어. 앞으로는 다 당신 말 들을게. 우리 매달 어머니께 드리는 돈을 100만 원으로 줄이고 남는 돈은 저금해서 일부는 비상금으로 쓰고 일부는 네 엄마 영양제 좀 사드리자. 주말에 우리 같이 네 엄마 찾아가서 내가 사과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 한 덩어리 돌이 드디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일이 드디어 결론이 났고 민주 씨도 드디어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예전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민주 씨가 뒤에서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을 힘들게 했어. 앞으로는 당신한테도 잘하고 우리 가족한테도 잘할게. 다시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저는 그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눈물이 여전히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한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둘의 삶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겠구나. 주말 아침 일찍 민준 씨는 잠에서 깨어나 일부러 마트에 가서 과일과 영양제를 사왔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가져다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하는 모습을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짐을 챙겨 우리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민준 씨는 제게 어머니를 만나면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머니가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런 속 좁은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분명 용서해 주실 거야. 우리 엄마 집에 도착하니 김간병희님이 마침 우리 엄마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가 온 것을 보고는 서둘러 우리를 앉게 하고 김간병희님에게 차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민준 씨는 손에 든 물건을 커피 테이블 위에 놓고 우리 엄마 앞으로 가서 살짝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어머님 편찮으셨을 때 제가 제때 도와드리지 못하고 어머님과 지은 씨를 힘들게 해드렸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네가 그때 바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도 지금 이렇게 괜찮지 않니?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가족끼리 작은 다툼이 없을 수 있겠니?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다. 민준 씨는 우리 엄마의 말을 듣고 마음속 돌이 드디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머님께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분명 첫 번째로 달려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랑도 상의해서 앞으로 매달 어머님께 영양제도 좀 사드리고 어머님 몸 잘 보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 써줘서 고맙다. 굳이 매번 나한테 뭘 사줄 필요는 없어. 너희들이 잘 지내면 나는 그것으로 됐다. 우리는 우리 엄마 집에서 오전 내내 머물렀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도와 베란다를 정리했고 우리 엄마와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들 둘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민줄 씨와 우리 엄마가 잘 지내지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제가 너무 많은 걱정했는데, 점심때 우리는 우리 엄마 집에서 밥을 먹고 오후에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는 길에 민줄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앞으로 매달 100만 원만 송금하겠다고 말해야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께 말씀드릴 때 잘 말하고 싸우지 마. 민줄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해놓았습니다. 우리 둘 다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왜 갑자기 전화했니? 안마 의자는 샀니? 민줄 씨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안마 의자는 당분간 아직 못 샀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매달 100만 원만 송금해드리면 어떠시겠습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왜 100만 원밖에 안 줘? 예전에는 다 300만 원씩 주지 않았어? 돈이 없어? 아니면 지은이가 나한테 돈 보내지 말라고 하는 거야? 민주 씨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보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생각한 겁니다. 우리 집이 요즘 주택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비상금도 좀 모아야 합니다. 게다가 엄마도 매달 연금도 있으시고 100만 원이면 충분히 쓰실 겁니다. 나중에 우리 형편이 좋아지면 더 많이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말투는 여전히 기분 나빠 보였습니다. 나는 몰라. 나는 그냥 300만 원 필요해. 네 사촌 동생이 요즘 차를 바꾸고 싶어 하는데 내가 돈 좀 보태주려고 했어. 1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그 말을 듣자마자 제 화가 한순간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막말을 하려는데 민준 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전화에 대고 말했습니다. 엄마, 사촌 동생은 자기 직업도 있고 차 바꾸는 돈은 자기가 벌어야 합니다. 엄마는 항상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드리는 돈은 엄마가 직접 쓰시라고 드리는 것이지 사촌 동생에게 보태주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매달 100만 원입니다. 엄마가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는 앞으로 명절 때만 돈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지. 정말 널 키운 보람이 없구나. 말을 마치고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준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너무 엄마 말만 들어서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럴 겁니다. 우리 살림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좋네요. 우리 앞으로 열심히 돈 모아서 돈 충분히 모이면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아이도 낳아서 잘 살아요. 그때부터 민준 씨는 매달 시어머니께 100만 원만 송금했고 더 이상 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계속 전화해서 불평했지만 나중에는 민준 씨의 태도가 단호한 것을 보고 불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가 시골집에 찾아가면 그녀는 저에게도 예전보다 훨씬 잘해주었습니다. 비록 사촌 동생에게 여전히 좀 편해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우리를 현금 인출기처럼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준 씨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일을 어머니의 기분만 생각하지 않고 저와 상의하고 제 가족도 신경 써주었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그는 항상 자발적으로 돈의 일부를 우리 공동 계좌로 옮겼고 저와 함께 집안 살림 계획도 세웠습니다. 돈 모으는 속도도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데 민준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그때 나랑 이혼하지 않고 나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줘서. 당신이 없었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잖아. 원래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조언해줘야지. 예전 일은 다 지나갔어. 우리 앞으로 잘 사는데.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앞으로 우리 잘 살자.
다시는 싸우지 말고 라고 말했습니다. TV 속 불빛이 우리를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비록 예전에 많은 갈등과 억울함을 겪었지만 이제 우리 삶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고 앞으로도 점점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부 사이라는 것이 원래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항상 갈등이 있고 항상 오해가 있지만 서로 이해하고 서로 포용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추가 잊지 마세요. 행복하세요.